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힘당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무려 8박 10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후보들은 하루 24시간이 빠듯하기만 한데 대표라는 자가 이 와중에 미국을 열흘이나 다녀온 겁니다. 그럼 성과는 있었느냐? 빈손으로 들어오려다가 갑자기 미 국무부 인사와 면담이 잡혔다면서 또 사흘을 늘렸지요. 겨우 만났다는 인사가 차관 보급입니다. 그나마 누군지도 모르게 뒷모습만 찍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참석한 건지 풀샷이 없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간 걸까요? 나라는 지금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빠져 있고 선거는 모두 죽겠다고 난리인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방미입니다. 살다 이런 야당 대표, 아니 정치인 처음 봅니다. 이제 심판만 남았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햇살이 계속 뜨거워서 선크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또 좀 선선해져서 들깨 수제비 드시기에 딱 좋은 날씨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여기저기 나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밖에서 드시면 꽤 비싸죠. 그런데 들깨향 좋은 들깨 수제비 정어리몰이 특별 기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것 양이 풍성합니다. 무려 5인분인데요. 들깨 육수팩이 5개나 들어있고 생수제비 손으로 이게 직접 잘라낸 건데 1kg이나 들어있어서 받아보시면 풍성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끓여보시면 들깨 육수팩 한 팩 가지고 2인분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받아서 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들깨 수제비 5인분에 29,900원의 무료 배송이니까요. 가족끼리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들깨 칼국수도 정어리몰에서 자매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수제비 칼국수 기호에 따라서 주문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정어리몰 전화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백운계 정치 1번지 새롭게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컨셉은 스피디하고 파워풀하게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아주 에이스급 패널들과 함께 파워토크로 진행하고 그리고 2부는 코너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예전보다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대변인은 지금 선거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열심히 지역에서 열심히. 예, 간담회 뭐 하루에 한 8개씩, 7개씩 하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 의뢰에서 국회의원 하셨는데 이번에는 안산 갑이죠? 네, 안산 갑입니다. 같은 안산 시민들이니까 뭐 잘 아시겠죠?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다 지역의 안산 시면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가 보궐선거 전략공천을 저희가 지자체단체 경선 마무리한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이번 주 후반을 비롯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 4월 30일 그 무렵까지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번에 있습니다. 재보선은 전부 전략공천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당대표께서 두세 차례 전략공천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야기했습니다. 별도의 경선 절차 없이 후보를 선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한테 선출하라면 금방 답이 나오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저는 이제 요즘에 패널로 나가면은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전 받아요. 법적인 부분보다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선거 화두가 되니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알던 분들이 굉장히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결과가 잘 좋지 못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내가 좀 이게 감각이 좀 떨어지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변함없이 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더 뜨겁게 응원합니다. 앵커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주셔서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장동혁 대표가 귀국했는데 11시에 국회에서 방미 성과를 설명한다고 해요. 혹시 영상이 들어오면 알려주십시오.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게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참 궁금한 게 김규현 변호사님. 무슨 성과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를 보면은 평론을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것이 일단 왜 저러는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으로 가가지고서는 뭐 사람들을 만나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 선거 와중에 미국으로 가서 그것도 뭐 이렇다가 할 만하게 눈길에 뜨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막 사진만 찍다가 돌아온 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니 이게 뭐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도대체가 왜 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또 결과적으로 지금 본인 처음에는 뭐 한 4박 5일, 6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거의 10일을 있다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연장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렇게 연장한 건지도 국민들이 지금 알 수가 없다. 아침에 그 최고위원회의 때 또 발언을 했습니다만 발언에서도 누구를 만나서 어떤 성과를 얻어왔다가 아니라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기승전 또 이재명 대통령 비판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할 행보가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네. 당비로 가죠. 당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갔다 온 것으로 봐야 됩니다. 국가의전서열 8이란 말이에요. 야당 네, 대표. 예. 혹시 1등석으로 갔을까요? 1등석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비즈니스를 끊어도 아마 뭐 1등석으로 이렇게 막 당직자들이 올려서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돌아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미국 국무부에서 누가 만나자고 한다라고 해서 사흘을 연장했잖아요. 네. 도대체 누굴까? 트럼프는 아닐 거고 벤스, 루비오 뭐 이랬는데 무슨 차관보? 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무부의 차관보라고 하는데요. 뒤통수만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나갔을 때는 우리 나라 밖을 나갔을 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상과 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미 관계의 어떤 위상과 격을 생각한다. 야당의 어떤 의전과 그런 격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행정부의 장관급 정도는 만나야 되고 또 의회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면 의회의 지도부 리더격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차관보를 만났다. 근데 그 차관보를 몇 박 며칠을 기다려가지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한미 동맹 관계의 어떤 위상과 격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의 그런 위치상으로 봤을 때 너무 격을 떨어뜨리고 와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돈 쓰고 무슨 짓을 하고 온 거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연설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공화연구소에서 영어 연설을 했는데 이 국제공화연구소에서 영어 연설을 한 그런 어떤 내용들도 보게 되면 국내에서 얼마든지 장동익 대표가 SNS에 페이스북에 써도 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해외까지 굳이 나가가지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떠나서요.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보니까 기자간담회를 11시 20분으로 연기했대요. 뭘 또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 연설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쭉 봤는데 시간이 꽤 돼요. 영어로 막 이렇게 했는데 되게 이제 연설을 하면은 우리가 풀샷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누구가 참석해서 막 이렇게 듣다가 중간에 박수도 치고 잠깐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The People Power Party, as the principal conservative part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determined to do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uphold the values of freedom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which is the philosophical cornerstone of the Korea-US alliance. Distinguished guests, freedom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stand. 자, 발음이 좋은지 어쩐지 그걸 떠나서 저걸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얘기하는 그 샷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연설을 하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줌으로 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한국에서. 그리고 저는 저 내용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런 형식이나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것이 야당의 대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의전서열 8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국격이 많이 올라가서 거의 이제 10위권의 강국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외교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연설을 하든 뭘 하든가 할 때 영어로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연설을 하고 그러면 청중들한테는 자동적으로 이제 영어로 동시 통역이 되거나 하는 구조죠.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래도 한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영어로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대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용 또한 지금 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져 있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쿠팡이라든가 막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좀 뭐가 생각났냐면, 과거에 본인을 이승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권이 없는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뭐 영어로 연설도 하고 그 당시에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을 비판을 했죠. 근데 장동혁은 지금 본인이 지금 이승만과 그런 똑같은 지위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의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지금 아주 본인이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인지 편향이고 착각이다 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차관보를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를 만나는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리고 차관보라고 하면은 뭐 좀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관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외교부에 엄청 많아요. 예, 실장, 국장 정도 되는 지위인데, 한 일국의 그래도 야당 대표가 실장, 국장 정도 지위인 차관보를 그것도 연장을 해가면서까지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참석자가 2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4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박수 친 사람들이 거의 간 사람들이 전부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경제적인 위상, 외교적인 역량과 미국에 대한 어떤 협상력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이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듯이 야당의 대표가 차관 보면 실무자급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대기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고요. 아마 만나달라고 하는 차관보조차도 내가 왜 만나야 되지? 도대체 무슨 연유로, 무슨 의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매달리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를 외교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너 어떻게 도대체 돈 쓰고 국민 세금 쓰고 가서 외교의 격을 떨어뜨려 버렸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국제공화연구소에서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뭐 민주주의가 위기다, 그 다음에 또 뭐 동맹 강화 의지를 뭐 표명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국내의 어떤 대북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내의 외교 노선을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서는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와 국익앞에서는 여야가 없는 법인데, 해외까지 나가서 국내 정치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과연 정말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굳이 이것을 국제공화연구소까지 가서 이렇게 비판을 했어야 됐는지 좀 의문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금예님, 앞에 누가 있나요? 글쎄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11시 20분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할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지방선거 막 다가오는데 이제 달포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들도 아직 안 정해진 데가 있고, 일단 민주당은 다 정해졌죠. 이제 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는 빼고 단체장은 다 정해졌어요. 네,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높고 앞서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물갈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혁신, 오히려 더 긴장감 있는 경선을 치렀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현역 의원이 아니고 현역 단체장. 현역 단체장이 예. 다 이렇게 다 물갈이가 물갈이가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의외인 평가를 내린 겁니다. 대개는 앞서 나가는 그런 어떤 정당이 조금 기득권을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과감하게 바꾸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과 상관없이 혁신 공천, 혁신 경선 이런 것들을 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야당에서 더 긴장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내보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특징이 현역 단체장이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막 전북의 뭐 김관영 도지사라든가 예. 그래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있었는데. 네, 사람도 있었는데 뭐 다 본인이 이제 상을 엎은 결과적으로는 거고. 예, 결과적으로는 전부 물갈이가 됐습니다. 마치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가? 뭐 이런 착각이 들게 할 정도인데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경선이라든가 그 후보들의 공약이라든가 토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이런 경우에 막 과도하게 네거티브로 간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좀 경쟁이 격화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모습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그런 것은 거의 있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들의 색깔이라 본인들의 정책을 철저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아 저런 정책 있으면 저것도 괜찮겠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정책 경쟁이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거의 승부가 기우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제 언론의 관심은 오히려 재보궐선거로 좀 쏠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특히 이른바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많이 나서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뭐 이러는데 한동훈 또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제 단체장으로 나섰지만 한동훈 같은 경우에 부산으로 확실히 결정이 됐죠. 부산 갑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에 전입신고하고 부산갑에서 떨어지더라도 뭐 계속 정치 거기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정해진 거죠. 부산을 딱 이렇게 정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구와 부산을 아마 조금 저울질 마지막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에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색깔과 구도, 정치 구도가 훨씬 낫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의 양보를 전혀 할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낙선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낙선 이후에 어떤 지역적인 기반을 놓고 본인의 세력을 당선시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산에서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YS 모델. 그래서 부산에 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총선의 어떤 그룹들을 출마시켜가지고 대거 당선시키는 그 모델로 정치 세력화해서 대선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포석까지 두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국힘당 쪽에 2명씩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장동혁이 살려둘 리가 없고 지금 뭐 일부에서는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천하지 말자 그러는데 장동혁 체제 하에서 공천 안 하겠습니까? 민주당 후보 되는 것보다 한동훈 되는 게 더 싫은데. 그리고 지금 이진숙도 대구에서 물러날 기미를 안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셋씩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분명히 불리한데 어떻게 될까요? 예, 근데 이제 3파전으로 결과적으로 갈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는 한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물러서고 만약에 또 도망가 버리면 지난주까지는 뭐 물론 전입신고를 하긴 했지만 제가 전입신고한다고 했지 출마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또 도망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물러나면은 네, 다음번에도 아마 기회가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구나 부산이나 뭐 전통적으로는 보수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앞으로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부산이나 대구에서 계속 도전한다면 다음번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무공천을 하게 되면야 뭐 좋겠고 근데 아무래도 정당 입장에서 공천을 그렇게 포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나오긴 나올 건데 아마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 이준석 과거에 24년 총선 때 이준석이 동탄에서 3파전을 해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모델로 선거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 민주당이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공천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향방이 좀 많이 요동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부산에 장해찬 나왔을 때 그때 보면 또 선택이 확 쏠리기는 했어요. 장해찬이 기대보다 완전히 적은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3파전에서. 예, 그러니까 3파전으로 갈 때 아무리 정말 대선 주자급의 인지도 높은 후보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우리 당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쭉 수십 년간 당원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물 보고 찍지 않고 당을 보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3자 구도로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 이상한 약체 후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쉽지 않는 구도라고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3파전을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국민의힘이 뭐 일부러 엄청나게 약체인 후보를 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적절하게 이제 표는 갈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 민주당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또 하나 관심 갖는 게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진보당 후보가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민주당도 후보를 이제 내게 될 텐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입성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이제 지상 최대의 과제인데 진보당이 비난은 하면서도 지금 민주계열의 모든 당이 다 연대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대로 단일화 없이 선거를 그대로 치르는 경우에 뭐 민주당이 일단 설령 공천하고 하거나 안 하는 거는 배제하고 조국 대표 그리고 김재현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3파전을 치른다고만 전제해봐도 이거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진보 진영에서 를 생각해 보면은 갸우뚱하단 말이죠. 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단일화는 저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이냐는 결국에는 후보들의 역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선거가 전반적으로 평택도 그렇고 모든 다른 각 당도 그렇거니와 전공법으로 가는 흐름으로 되고 있어요. 그 어떤 정치공학적인 부분보다는. 후보를 안 낼 수는 없고 정석적으로 다 후보를 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가지고 아예 4파전 구도가 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단일화의 어떤 불씨를 살려낸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정 무게추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대나 단일화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국 대표도 막 이제 평택을에 대한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단일화나 선거연대를 이야기하는 순간 조국 대표로 본인에게 가져와야 될 표가 사실 힘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조국 대표나 모든 어떤 후보자들이 각자의 어떤 자생력, 경쟁력 이것을 좀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 등록일이 14, 15일이기 때문에 5월 첫째 주까지 아마 단일화 시한 마지막 그 막바지 그 시한까지 기한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그래서 압도적 우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변수가 있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일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지도 있는 후보를 낸다라고 하면 단일화가 굉장히 또 어려운 수순으로 또 갈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조금 뭐 조국 대표보다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뭔가 뭐하다라고 하면 연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힘 이런 것들이 또 좀 다른 양상으로 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준석이 화성에서 됐을 때 국힘당이 좀 후보를 말랑말랑한 후보를 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말랑말랑한 후보를 낼 계획은 전혀 없고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우리 당의 추천된 후보가 모든 전 지역구 보궐에서 당선되는 걸 목표로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선거연대나 단일화는 아직은 지도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 약체 후보를 낸다거나 하면은 이거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그 자체가 선거에는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각 당이 최선의 후보를 일단 낸다. 이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고 5월 달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단일화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의 대변인한테 물어보는 건 좀 그렇고 강원, 제주, 충남, 충북 이런 곳에서는 분위기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영남 지역을 빼고는 뭐 일반적으로 다 굉장히 그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과거의 지방선거 통계나 막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치르는 선거가 지방선거다라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특별히 뭐 이번에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뭐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약체라거나 하는 분들은 없고 다 충분히 준비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부의 인기 이것과 더불어 갖고 뭐 다들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저희는 그렇게 뭐 낙관하고 있지는 전혀 네. 않고요. 네. 결국에는 또 마지막에 막판에 또 샤이 보수표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지금 막판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겸손한 자세로 뛰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뭐 전국을 돌면서 정청래 당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전국을 돌면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고요. 이미 두세 달 전부터 민생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는 그날 자정 24시까지 한 표 한순간까지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예. 선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민주당 대변인이야 낙관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낙관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14대 2가 아니라 15대 1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풍풍우나님, 한동훈이가 무슨 대선 주자입니까? 패널이나 앵커 사과하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그쪽 당에 잠재적 대선 주자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풍풍우나님, 예,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당 대표라고 하는 자가 참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쪽 지지자들은 한심하겠습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요즘 국정조사 특위 보고 있으면은요, 야, 좀 뭘까, 왜 그럴까? 검사들 하는 것 보면 이건 완전히 이제는 그 쥐새끼를 이렇게 몰 때 맨 마지막에 막 달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걸 보면서 뭐지? 이제는 뭐 막 가자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규현 변호사님, 요즘 검사들 왜 그래요? 그쪽에 나와 있는 검사들. 거기에 나오는 검사들은요, 범죄자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 대표라든가 그 측근들이라든가 뭐 그런 동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타겟을 사람으로 잡고 표적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은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자들이고 본인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가 뒤따를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저항을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은 정치적인 어떤 외피를 뒤집어 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정치 문제로 마치 치환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정치검찰로 불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의 지금 정치 집단이 되었다라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만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 앞에서 잘못된 수사에 대한 질의를 받고 질책을 받는다라고 하면 겸손하게 문답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문답을 해야 되는데 정말 국회의원들과 거기서 대거리하고 심지어는 연배나 나이를 보더라도 20살 많은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을 하고도 막 대거리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런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살아왔는가 일생 동안 그런 어떤 오만함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국민들이나 일반 어떤 시민들이 이걸 볼 때 국정조사를 볼 때 판사처럼 보지 않기 때문에 정보에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쫓아가면서 다 디테일하게 보진 않잖아요. 논박하는 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틀리던 맞던 억지를 부려가지고 이 일방의 주장을 보도하게끔 해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정보의 어떤 혼란, 부재 이런 것들을 노려가지고 판단을 유보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보게 되면 이원석 저는 보도가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일방의 주장과 이 논박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을 따라오는 어떤 국정조사 위원들의 반론을 붙이질 않아요. 그냥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야기만 주르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보도가 무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사만 보게 되고 반론을 찾아보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각한 언론의 문제점 아닌가 또 생각이 지금 이게 윤석열 전략이에요. 제가 말씀 정확하게 하셨는데 이겁니다. 좀 약간 법리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법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법 얘기를 하면서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자신만만하게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거를 정치의 외피를 뒤집어 쓰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윤석열을 아직도 지지하는 극우 정당의 지지자들은 1 더하기 1은 3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것도 믿고 지지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3입니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증명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소주가 반입됐다든가 소주 물병이 반입됐다든가 아니면 진술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정황들이 사실상 다 증거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녹취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는 거죠. 사실 녹취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포기를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에요. 그럼에도 저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은 이미 윤석열 코스를 탔다 라고밖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오히려 저 오만함 당당함은 내면적으로는 초조함의 발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언제 그런 이름들을 들어봤겠습니까? 엄희준, 강백신 이런 자들을요. 근데 강백신이라고 하는 친구는 완전히 이제 국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잠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정략 녹취록에 이제 정략 씨하고 남욱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누가 짜고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거다. 10여 곳 정도 정리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세요. 새로운 수사 아이템 발굴 중 이렇게 해서 그것을 네, 강백신 확인했고, 증인. 저희 팀은 그거에 근거해서 그래서 수사의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분과 아무런 강백신, 무관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증인. 저희들은 강백신 증인.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말씀을 그래서 못하게 합니까? 박대선 압수조서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런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그러세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그 부분 증인.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대선 국민에게 설명을 압수조서에 못하게 할까? 오히려 이제 큰 소리를 쳐요. 강백신 옛날에는 태도가 저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확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궁지에 몰렸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오만함을 내재에 탑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저게 설명하는 태도인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태도인지 오히려 우기면서 윽박 지르면서 본인의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그냥 내뱉는 그런 수준이어서 결국에는 국정조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걸로는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즘에 박상용, 강백신 이런 자들이 국회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은 뭔가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가자라고 어떤 대응 전략이나 지침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냥 딱 윤석열 김용현이 하는 것처럼 하자라고 이렇게 이미 내심 이심전심인지 아니면 아예 전략을 이렇게 짰는지 이렇게 한 것 같고 근데 다만 저기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한 줌이 안 되는 극우 지지자나 막 이런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특검이 시작되고 재판이 열리면 재판에서 저렇게 한 피고인은 구속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2부에서도 좀 짚어볼 테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장동혁이 국회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방미 논란 충분히 예상했지만 이재명 정부 외교 참사 때문에 방미했다고. 뭔 말이에요?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네. 그 이탈리아에서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 정상들을 다 비판하고 까고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의 지금 약간 극우 쪽의 총리가 지금 당선이 돼 있는데 거기도 트럼프가 비판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탈리아의 그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예. 그 대표인지 하여튼 야당의 정치인이 그랬어요. 지금 이탈리아 총리는 내 정적이지만 트럼프 똑바로 들어라. 우리는 이탈리아는 하나다. 까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장동혁도 외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당 여야로 나눠서 싸우더라도 외국이 쳐들어오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대고 한국에 지금 뭐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를 알리려고 그런다? 그럼 본인이 그냥 이미 야당 대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배신자가 되었음을 자인하는 겁니다. 이거. 아이고 참 정동영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종합특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아침에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종합특검 수사를 보면 지난번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때 수사를 과연 엉터리로 한 거는 아니냐, 문제 있는 수사를 한 건 아니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특검보도 조사를 했지요. 예.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이게 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종합특검이 하고 있는 게 전 특검이 했던 거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특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2차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미진했던 부분을 파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뭐가 나왔을 때 왜 앞에 수사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발견을 못했을까? 왜 이걸 이렇게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부실 수사 또는 미진 수사를 한 원인에 대해서 뭐 수사가 이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혐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 총재 등을 비롯해서 통일교 간부들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기간도 길죠. 무려 600억 원에 가까운 원정 도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안 자체가 굉장히 큰 겁니다. 문제는 또 이 원정 도박에 쓰인 돈이 개인 어떤 돈이 아니라 통일교의 돈을 횡령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혹까지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해당 범죄에 대한 첩보가 접수돼가지고 굉장히 사안이 중대해서 특별보고라는 형식으로 첩보를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수사 기밀이 유출돼가지고 봐주기,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암장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 등 정치권 인사였던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소가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이걸 덮는 데 관여했던 수사 기밀을 유출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권과 유착되었던 경찰, 고위 간부 그리고 담당했던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영향을 내부에서 미쳤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지금 나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예. 지금 종합특검이 1차 특검에 참여했던 특검보나 이런 사람들을 수사해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1차 특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당시에 첩보를 받고 경찰 수사와 기밀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나오고 근데 1차 특검에서도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 거기로도 당연히 수사는 뻗어가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정황은 그게 아니고 최초의 경찰 그렇죠. 보고 최초의 단계에서 있었던 일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만나는데 그 기소를 담당했던 게 이제 그 누구예요? 판사 출신 특검. 김건희 특검 이름이 뭐죠?
그 판사 출신 김건희 특검, 민중기 민중기 특검, 민중기 특검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재판 공개를 신청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좀 그쪽 내부에서 김건희 관련해서 치열하게 해볼 생각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그게 그런 평가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업무나 이런 그 자기의 주의 의무를 일탈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그런 정황이 있다면 수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근데 다만 김건희 지금 2차 종합특검의 구조가 사실 1차 특검으로 치면 김건희 특검과 비슷한 구조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특검이 사실 뭐 본인들이 고의로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 대상이 너무 많고 그 수사 대상들끼리도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약간 백화점식 나열된 그런 특검 이어서 지금 특검이 통제가 안 되고 좀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좀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은 2차 특검도 지금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2차 특검께서도 좀 주의하고 다시 좀 내부 기강을 다 잡는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짚어보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베트남 순방에 올랐는데 그 전에 화상회의로 여러 나라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든지 중동전 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만 빠지고 다 모였는데 일본이 불참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협상 국면에서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일본이 좀 눈치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 화상회의에 참여한 게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다라고 하고 여기에 참여한 정상이 무려 51개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에 기여하겠다,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하면서 4분 정도의 연설을 하면서 이 항행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아시아 국가가 대한민국과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외교적인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치 안 봐도 됩니까?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야 될 말 하면서도 동시에 또 미국과의 어떤 동맹관계도 유지하는 그런 외교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제 공식적 답변으로 나오시는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왜냐하면 이런 잘하셨다고 상황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소리를 냈잖아요.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번 중동전 끝나고 나면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될 때 우리나라가 맨 앞자리에 갈 거라고 봐요. 이번에도 이제 물론 화상회의로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맨 처음에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화상회의 자체 저 명분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미국의 눈치 세계 최강 대국인데 당연히 봐야 되고 그 관계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도 실리적인 면을 다 고려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들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정상회의였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군사회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호르무즈에 대해서 각국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호위를 어떻게 할 거냐, 홍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회의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각국이 어떤 스탠스를 잡는지가 외교상의 실리를 좌우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뭐 안보실, 국방부, 외교 이런 데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달라진 좀 위상을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한국의 역할을 다하겠다. 그냥 발언에 그치지 않고 호르무즈 항행의 실질적인 어떤 안전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언제 끝날까 참 걱정인데 호르무즈 해 풀어준다고 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막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선원들 선박 전혀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일이 이제 휴전 정한 날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란이 또 그거를 풀라고 이야기를 요구를 하니까 더 강경하게 미국이 나와가지고 이란 유조선을 타격하고 납포까지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방금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또 거꾸로 이란이 또
드론으로 또 공격을 했다라는 그 속보가 단신으로 전해져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파국으로 지금 치닫는 모습이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각국의 미국과 이란의 각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그냥 이런 어떤 노력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이제 정말 이제 21일까지 기한이 딱 협상 휴전 기한이 있는데 이걸 넘어가 버리면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파국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세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발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 휴전에 꼭 협상에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일단 미국에서도 수사 들어갔다고 하는데 꼭 그 트럼프가 뭐 발표하기 15분 전에 엄청난 선물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건 미국에서 어디에서 수사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제일 유명한 곳이 SEC라고 해갖고 미국 증권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대응되는 게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금융수사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인데 이런 데서 보통 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가 움직인 사례를 그렇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권, 미국 민주당 이런 데서 아주 다수당이 돼갖고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은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특검을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일부 스피디하게 진행했습니다. 아주 이슈를 빨리빨리 얘기하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 또 주요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규현 변호사님, 김남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찰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 슬림해지셨는데 몇 킬로 빼신 거예요? 네, 이번에 병원 신세지고 나서 10kg 지금 재활 프로그램. 예. 7kg를 더 빼야 된다고. 더 빼요? 네, 우리 센터 그 코치 선생님이. 그러면은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 그러니까 정상 체중이래요? 네, 운동 선수들 기준으로 할 때 아, 근데 키가 있으시잖아요. 188이니까 예. 88kg까지 내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뭐 벌써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갸름해지시고. 네, 아주 네, 뭐 네. 지금까지 최저 체중이 얼마였어요? 대학 다니고 고시 공부할 때 예. 85kg. 아, 그래요? 네. 그런 적도 있으셨군요. 네. 젊을 때는 굉장히 말랐죠. 그랬습니까? 빽싹 말랐죠. 네. 아, 저는 풍채가 당당한 것만 봐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정도에서 딱 그냥 유지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 의사들 몸무게 그게 너무 그 서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맞출 필요는 없다 그러고 굉장히 힘듭니다. 또 나이가 들고 너무 몸무게가 안 나가잖아요. 힘이 없어. 예. 네. 자,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보면 이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환길이 구속영장 기각됐죠. 정광훈이 보석으로 풀어졌죠. 법원이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권우현 변호사, 그 김용현 예. 국방부 장관, 예. 그 막 법정에서 막말하고 예. 그 사람도 구속영장 기각됐죠. 혹시 예. 변호사님은 이건 뭔가 법원의 반격의 어떤 징조, 조짐 이렇게 보십니까? 그게 뭐 조희대 대법원의 어떤 그런 조직적인 기획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후배 판사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들 말 못하는 애로사항도 말을 하고, 저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말해달라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정어리 TV 나가면 자기들 좀 입장도 좀 대변해달라 뭐 그런 측면도 네. 있고, 각 판사들의 어떤 그런 반발심? 이게 이제 굉장히 게이지가 높아져요. 예, 이런 거죠. 그거는 분명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그 판사님 개인이 구속을 시킬 건데 전환기 씨를 예를 들면 지금 정치 상황에서 그냥 기각시킬래? 그것도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바뀐 측면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사법부 내에 사법 개혁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법 개혁에 대한 반발도 물론 당연히 있고 뭐 법외국제나 이런 거는 뭐 판사를 직접 처벌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법관 정원, 대법관 정원. 그런데 대법관 정원은 1심, 2심 판사들은 사실 반기는 측면도 많습니다. 본인들이 갈 수도 희망이 있고. 대법관인데 이게 많아지니까. 네. 재판소원도 뭐 요즘에는 별로 불만이 없어요. 김상환 헌재 소장이 또 잘 하잖아요. 각하를 많이 시키고. 법외국제는 당연히 본인들이 피의자로 또 고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국회에서 하고 있는 대북 송금, 예. 조작 기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저는 최근에는 뭐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사법부에서 엄청나게 아니면 많죠. 검찰에서. 뭐 검사들은 뭐 당연하고. 예. 근데 검사들은 어떻게 보면 좀 검찰청도 없어지고 하니까 예. 막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분위기들이 꽤 좀 많은 것 같고 그 검찰총장 권한 대행부터 마찬가지죠. 저는 지난번에 그 글을 상당히 좀 유심히 봤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칼을 갈고 벼르는 중이다 이런 글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만나본 부장판사급 이상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특위가 뭐 특검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뭐 박상용 검사든 뭐 조작 수사 기소에 가담한 검사들을 뭐 처벌한다 뭐 이렇게 하려면 2차 종합 특검이 하든 뭐 또 뭐 특검 만든다라고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 영장 발부는 판사가 하잖아요. 지금 전환기를 구속을 기각시키는 그 판사 팀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다 기각시킬 거야. 아마 그런 분위기가 많다. 그 판사 개개인이 영장 전담하고 있는 그분들이 말하는 건 아닌데 판사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한번 기각시켜서 본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네, 있습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이따위로 지금 짓밟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개인적인 법외국제 이런 데 대한 반발보다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국회에서 그 조작 특위? 예. 예, 한 2주일 정도 했나요? 그렇죠. 네, 조작 기소 국정특위가 3주 됐어요. 그 상황이 지나면서 판사들, 검사들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좀, 반정부적으로 바뀌었다. 반민주당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좀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그 특위에 나온 검사들도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보면은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네. 그 전에는 약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꾸짖으면은 고개도 좀 조아리고 그러는데 이제는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프로 중에 프로가 이거를 다뤄야 돼요. 제가 뭐 작년부터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상대방이 프로 중에 프로예요. 그 검사들이. 그리고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고.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공소 취소 뭐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작년 6월 3일 대통령 당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맨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의 공소 취소 사법 리스크 형사재판 5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1심에 있는 수원지법의 대북 송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게 한 묶음인데 이 두 개가 가장 심각하다. 나머지는 벌금이고 별로 안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1심에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근데 공소 취소를 하려면 굉장히 프로 중에 프로들이 손을 대야 된다. 잘못 손대면은 더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한다면 설날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거를 못한 것 같고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걱정합니다. 이거를 잘못 손대면 시한폭탄을 손대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니네들이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근데 검사들이 이긴다라고 확신하죠. 왜요? 그게 문제예요. 왜 이긴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는 사실 이 소위 이 민주당 지지하는 그 유튜브를 잘 못 봅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예. 쇼츠로만 가끔씩 이렇게 보고 오늘 출연하니까 제가 쇼츠로 좀 봤는데 극우 쪽 유튜브가 거의 활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특위 전국을 지금 2, 3주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가 활동량이 거의 비등하게 아마 빅데이터 같은 거 뭐 통계를 뭐 안 봤지만 거의 비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활발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제시하는 프레임이 여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의 호소력이 못지않게 강합니다.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 공소 취소해야 되느냐 아니냐, 뭐 대통령이 재판 받아야 되느냐, 재판 없애야 되느냐, 여론조사하면 공소 취소 찬성이다 하는 여론이 많다고 보장하기 어려울걸요. 현재 저는 중도층의 그런 여론을 그렇게 느끼거든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 저는 우선 그 특위, 그 서영교 위원장이 맡은 그 특위가 너무 아마추어들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목소리가 컸다. 이거는 순수하게 법률적 문제예요. 뭐 국회가 다루는 정치적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법률적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뭐가 돼야지. 정치로 뒤집는다는 건 그거는 뭐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 재판이고 북한의 인민재판,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법치로 뒤집어야 돼요. 뒤집는다면. 그게 이제 공소 취소인데. 근데 저런 식으로 해서, 저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첫째, 이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쟁이잖아요. 죽이고 아니면 내가 죽는 거야. 이 전쟁론의 그 첫째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목표가 제대로 안 잡히니까 헤매는 거 아니에요. 지 정치적 목표가 뭔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잖아요. 이번에 특위는 정치적 목표가 뭐죠? 뭐 사법적, 정치적 모든 걸 포함해서 목표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또 답변을 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야. 목표가 이렇게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실상의 의도하는 목표는 공소 취소지. 그러면 공소 취소라고 처음부터 까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수사가 조작된 거를 규명하는 거예요. 라고 서영교 특위위원장이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국민들은 저거 공소 취소하려는 거네. 대통령 재판 없애려는 거잖아. 다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첫째 목표가 계속 바뀐다. 이러면은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돼. 전쟁에서 트럼프가 군사 기술적으로 전략 전술이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셨잖아요. 폭격기로 되는 게 스텔스기로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그랬습니다. 장기화될 것이다.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를 하잖아요. 이 정치에서 실패한 거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률 전쟁인데 역시 또 정치이기도 하죠. 근데 법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야 돼. 이게 프로가 해야 돼. 너무 아마추어들이 그냥 목소리만 커가지고 그러면 이긴다고 착각하죠. 근데 상대방은 조용하게. 저는 서영교 특위위원장이 그 누굽니까 그분 그 쌍방울 부회장 박용철 부회장 그 양반한테 계속 70만 불 줬습니다. 어디서 줬어요? 계속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 진술이 그 대법원 판결문하고 수원고등법원 판결문에 다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완벽하게 이제 알려졌다 하는 거에서 저런 아마추어가 저는 박용철은 프로 중에 프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법을 잘 알아서가 아니고 재판을 수없이 받아왔고 이화영 재판은 대법원까지 확정됐고 거기에 지금도 또 재판 불려가서 정인을 쓰고 있고 본인 또 재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는 거야. 이 뭐라고 말을 해야만 자기가 가장 유리하다.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대로 말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기술에서 완전히 저는, 그러니까 첫째, 목표가 제대로 없다. 둘째, 법기술적인 프로다운 사람이 없었다. 셋째는 국민의 지지죠.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다 잘한다 하겠지. 이쪽은 못한다 하는 거고, 중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중도는 저거 이상한데? 이제 중도가 이 사건을 알게 됐다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손을 대려면 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됐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손을 대려면 이렇게 프로답게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105명인가 그 이름 나왔을 때부터 제가 혀를 찼죠. 아유, 이재명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는구나. 어떻게 대통령 됐다고 대통령 이름을 걸고 공소 취소하겠다면 그 국민들이 그거를 좋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려고 만든 것이 특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했어야죠. 기대했던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진단이신 거죠? 이미 뭐 거의 끝났으니까. 예, 저는 뒤수습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 결국 보세요.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종합특검에 고발을 하든가 거기에 지금 윤석열이가 지시했다는 뭔가를 뭐 잡았다 이렇게 2차 종합특검이 또 브리핑을 했잖아요. 초대형 국정농단에 의심이 간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직무에 배제됐어요. 권영빈이.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보면 한심한 작자들이다. 그리고 누굽니까? 뭐 이름도 모르겠네. 권창영 특검. 예. 그 사람도 최강욱 씨 만나가지고 또 최강욱 씨는 들은 수사기밀을 또 뭐 매불쇼 나와서 떠돌고 앉아있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특검법에 별도로 그 수사기밀 누설죄를 굉장히 세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피의사실공표죄도 일반 형법과 달리. 그래서 그 김지미 대변인 그 사람도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짓을 권창영 특검이 그 참고인 불러가지고 최강욱 씨를 불러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김지미 대변인은 저 뉴스공장 나가서 그 짓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금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나 구자연 그 총장 대행이 공소취소해 해서 공소취소 지시 지휘를 해가지고 왜 안 하느냐 이거야. 왜 안 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정상인데. 그래서 장인수 기자도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그런 거를 한번 터뜨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왜 안 하느냐? 법률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려고 국정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 했는데 뭐가 나왔냐고. 기존에 있는 거에 똑같은 반복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문이 뭐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제 이미 다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문에 100수십 페이지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판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떠들었던 모든 쟁점이 100%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박상용 녹취는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가 뭐죠? 박상용이 왜 서민석 변호사하고 이렇게 노 얘기했던 것이 공개된 게 사실은 이제 큰 물줄기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조작하려고 시도했네라는 생각을 가진 건데 네네네. 그 효과는 크게 안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또 언론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풀을 들어봐야 돼. 맥락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풀로는 못 저는 들었어요. 풀로 다 들어봤어요. 예. 풀로 다 들어보면 맥락상 박상용 검사의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면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할 때 수사의 기법 이제 이런 게 저런 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수사 기법이다. 저게 뭐가 문제가 되지?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게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가 나왔잖아요. 그 제하고 사법고시 동기예요. 그리고 친한 후배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뭐 제가 그 친구 뭐 편들어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런데 그 친구한테 아마 이런 걸 물었을 것 같은데 뭐 입건도 안 됐는데 왜 피의자라고 이재명 피해 이렇게 했느냐. 그거 갖고 굉장히 막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더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수사 지침이나 규정에 위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글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라는 표현이 우리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고발을 당했어요. 윤석열이 때. 지금도 당하고 있고 뭐 말 한마디 했다고. 전부 다 경찰에서 그냥 다 각하시켜버리던데. 그런데 고발만 당하면 저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피고발이 정확한데. 그렇죠. 피고발인이 정확한데 경찰청 수사 실무 지침에는 고발 당하면 피의자라고 호칭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경찰을 때려 죽여야지. 내가 무슨 피의자냐.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범죄에 의심이 가는 자냐. 혐의가 있는 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데 그러면 경찰들이 죄송한데 변호사님.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빨리 고쳐라. 예.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의 답변은 자기들 검찰의 수사 실무나 이런 게 그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정식 입건 전에 이제 내사 단계죠.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라고 호칭해 왔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법원에 가서 그걸로 이게 조작 수사다 판사가 손들어 주기는 어렵죠. 저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아마추어적이기도 하고 또는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국민들을 좀 정확하게 정보 제공을 안 하는 거죠. 수사 실무는 그런 게 맞는 거니까. 그 녹취를 다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녹취를 풀로 들어보면 오히려 박상용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할 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왜 증인 선서를 안 하고 그렇게 버팁니까? 그 충분히 그거는 뭐 저도 그 사람 뭐 마음이야 모르겠는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증인 선서를 하면 이제 어쨌든 위정 고발을 하려면 증인 선서를 해야 위정 고발이 되거든요. 예. 증인 선서를 안 하면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고발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위정 고발을 하고 그걸로 또 입을 닫게 만들 거기 때문에 체포한다든가 그래서 그 덫에 안 걸리기 위해서 선서를 거부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대요. 예. 그거는 본인 주장이고 저는 그거는 본인이 역시 전문가답게 대처를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단순히 위증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그런데 그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밖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안 하고. 예. 국회에서 해봤자 뭐 서영교요, 뭐 목소리나 크고 또 뭐 답변할 시간도 많이 못 주잖아요. 또 국회라는 건 또 그런 거예요. 또 청문회는 호통치고 하는 게 청문회야. 국민들 좀 속도 시원하게 하고 청문회의 대표적인 게 50 청문회였잖아요. 노태우 때 전두환이를 불러서 50 청문회였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도 뭐 전두환이 한마디 하면 막 호통치고 난리가 났죠. 예. 사실 그게 청문회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박상용이는 그런데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원석은 나름대로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해보려다가 윤석열한테 한 방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왕따를 당한 그런 기억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인사도 패싱 당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국회에 나와서는 거 보면 그 이원석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유튜브가 이 검사라든가 특히 검찰총장 같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을 분석하는 게 너무 지엽적이라고 봅니다. 너무 잘 몰라 일단 상대방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패널들이 전문적으로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패널들은 더 한심해. 그러니까 패널들 수준이 너무 낮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제가 좀 화가 나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너무 화가 나. 이원석-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봉옥민정수석하고 속으로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볼걸요 아마. 그거는 전문가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첫째는 그때야 본인이 또 뭐 김건희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김건희 소환하겠다고 해가지고 물 먹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친하니까 더 잘 알죠. 최측근 윤석열의 친윤이었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소환해야 된다라고 보고해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좌천시켜버렸지. 이제 그때 이제 일련의 흐름이 이원석 검찰총장도 윤석열에 이제 약간 패싱 당하고 이제 소외된 그렇다고 뭐 맞짱 뜨고 맞서고 할 그런
그런 배짱은 없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지금 와서 자기가, 보세요. 지금은 변호사잖아요. 앞으로 법조계 변호사로 활동할 시간이 많거든요, 아직. 뭐 20년 이상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은 본인 식구들을 감싸는, 그리고 현 정권에 맞서는 식의 모양을 갖추는 게 유리하지. 자기 밑에 검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법조계에서 살아남기가, 밥 먹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예. 걸 잘 알고 신문을 좀 질문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그냥 막 고함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는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기대 난망이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끝났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검찰총장이 하지. 지금 정성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데. 그럼 국정조사 왜 특위가 못해요? 마지막에 거둘 수 있는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걸로 끝이겠죠. 물론 고발은 하겠지. 그러면 그 2차 종합특검이 예를 들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거기도 그냥 제대로 된 근거 없이 그냥 무작정 했다가 어쨌든 구속을 시키려 할 거 아니에요. 또 시켜야지 국민들이 시원해 할 거 아니에요. 영장이 기각되면 본인들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그렇게 만약에 했다가 나중에 대치기 당하면 그 사람들이 법왜곡죄로 잡혀갈 수 있어. 그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그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지가 이제는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직권남용은 5년이야. 법왜곡죄는 10년이야. 법왜곡죄로 잡혀갈 수도 있다는 게 가장 두려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이거 국회 니네들이 그냥 해. 근데 국회에서는 만만한 게 특검이지. 그 특검은 나는 안 잡혀가나? 그러니까 정치권을 고리를 걸어야 돼. 그러니까 김지미 대변인도 제일 큰 메신저인 그 뉴스공장에 나와서 같이 한 배를 타자. 그리고 권창현 특검도 정치인인 최강욱 씨를 불러가지고 또 최강욱 씨가 또 매불쇼에 떠들고, 저는 그 특검이나 그 특검팀이 이 잘못하면 우리 혼자 법왜곡죄로 독박 쓸 수도 있다. 민주당 정치권을 또 그쪽 메신저들을, 스피커들을 우리 한 배 타도록 발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짓을 벌였다고 생각해요. 예. 그 사람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전문가이고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특검법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수사기밀 누출죄로 처벌받는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특검이 여태까지 그런 유튜브 나가서 떠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딱 정해져 있어. 대법원 판례도 있고 딱 정해진 브리핑, 정해진 장소. 그러니까 김지미 대변인이 딱 정해진 데서 브리핑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제일 잘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뒷단속을 해놨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제가 가지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겠지만 예, 저는 지금 말씀 듣고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부산이 드립니다. 대님이 우리는 몰랐던 검사의 수사 방법 행동을 다 알게 됐는데 왜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지요? 뭐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니 이제 검사의 수사 방법이나 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 납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다 그거 들어보면 중요합니다. 그 질문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국민들이 이제 처음 알게 된 여러 가지 지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확정돼 있는 이화영 그 대법원 판결문에 전부 다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은 처음 들으셨지만 특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걸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듣는 거고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감정을 담아서 듣는 거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그 내용을 보면 그 사실관계들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이화영 씨가 주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검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때 또 검찰에서 법정에서 주장을 했고 그게 판결문에 다 돼 있다니까요. 100수십 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대한민국 수준이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로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양쪽 그래서 저는 양극단 극좌 15, 극우 15를 배제한다고 제가 제 유튜브에 처음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중도의 국민들 알기를 이것들이 정말로 우습게 하나? 최소한 국민들한테 판결문을 공개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지금 오늘부터 제 유튜브 게시물에 계속 공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형광펜으로 표시도 다 했고, 그거를 아마 보시면, 이번에 국회에서 그렇게 핏대 올리고 떠들었던 게 판결문에 다 이렇게 해서 증거에 의해서 판결이 났구나 하는 거를 일단은 보고, 그리고 또 그러면 판사들이 또 나쁜 놈이야 하면 또 뭐 그 다음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정말로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 외교부 이 대사들이나 외교부 제가 행정고시 동지회 회장이기도 한데 우리가 행정고시 연수를 외교부 외무고시 합격자들하고 같이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동기들이거든요. 지금 다 뭐 대사급들이고 한데 대단히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 전쟁에 한국이 뭔가 좀 적극적으로 뭘 안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불만 내지는 뭐 협박 비슷한 또 뭐 그 막말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서 지금 국회가 현직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가지고 이 난리를 치니까 이게 전 이제 세계 정보 보고가 되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게 외교가에서 미국에서도 이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북한으로 한국 돈 120억, 800만 불의 달러가 갔다는 거잖아요. 대북 송금이라는 게. 이게 유엔 제재에 걸릴 수도 있다 이거야.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면 진짜 엄청난 사태가 터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막 불만이 막 엄청난데 또 지금 미국에 대해서 투자하기로 했던 그것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 하는데 이제 이란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뭐 좀 터집 잡을 거 없나 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되고 그래? 그러면 대북 벌크 캐시를 줬어? 이걸로 시비를 걸지 않겠나. 그런데 이런 바보짓을 왜 하냐.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부되어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제 그런 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 취소를 위한 준비 단계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 중인데 지금 하는 것이 영 맞득지 않다. 아니 근데 서영교 특위위원장님은 공소 취소 공짜도 꺼내지 마라.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어요. 뭐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예. 굉장히 불법성을 띌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거다라고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더 정당하고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공소 취소는 아니다라고 해놓고 결국은 공소 취소로 가는 거야. 이래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공소 취소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당연한 그러니까 조작 기소임을 밝혀내느냐가 이제 국정조사 성공의 관건인데 지금 보시기에는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조작 기소가 되고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하려면 법률을 또 봐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떠들면 되는 게 아니야. 2차 종합특검 법에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윤석열이가 타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게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등등등등을 뭐 지시한 사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 거기에 대한 뭔가를 많이 우리가 확보했다. 그리고 그래서 초대형 국정농단 윤석열이에 의심이 가는 사건이다라고 명명까지 했잖아요. 자, 그러면 박상용이라는 이 밑에 검사한테 청와대가 이제 지시했다. 그걸 타고 올라가려면 결국은 검찰총장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에 나와서 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나 다 조사해라 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조사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법에도 있고. 그럼 조사를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때 패싱당하고 왕따당한 관계였는데 어쨌든 청와대로부터 그 위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또는 청와대로부터 어떤 이 수사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게 없다라고 이렇게 판명나면
그 바보 되는 거야. 근데요, 이제 정리합니다. 법을 아시는 이병철 변호사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답답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조작 기소 진상 밝혀낼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이 조작 기소가 됐고 또 그런 의심을 갖고 있고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행태를 봤을 때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자들이 워낙 프로페셔널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비법률가인 일부 국정조사 특위원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정의를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의라고 100% 확신한다는 것도 그게 좀 웃기는 거죠. 그거는 어떤 정체성이죠. 민주당 지지 성향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존중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본인의 정치적 성향들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법률적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법원이 확정을 했어요. 아무튼 국정조사 특위가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검사를 기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판사들이 지금 거의 20명 이상의 판사들이 이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고 그 판결문을 제가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이 엄청난 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이게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구나 하는 거를 일단은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정조사 남아있으니까 한번 또 봅시다. 저는 하여간 예. 이게 성공을 바라지도 않고 실패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팩트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물론 팩트가 가장 큰 승리죠. 그런데 예. 지금 가는 대로 하면은 제 전문적인 식견으로는 이거는 게임은 끝났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말로 분통을 터뜨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이 계속 지연이 되다가 27일 날 진행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수예요. 입법적인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이 그 법 만든 개정한 국회의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제 그 내란 특검법에 따라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판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또 만들어져서 고등법원 판사들이 진행하고 있죠. 판사들의 재판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서는 안 되고 내란 재판부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판사들은. 근데 내란 이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또 재판을 내란 특검이 기소를 한 사건은 고등법원 3개월, 대법원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재판을. 그런데 윤석열을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보면 조은석 내란 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서울 고등검사장 그 박세연이가 지휘한 특수본이 했잖아요. 예.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을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닌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에 따라서 지금 고등법원 항소심이 3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라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아요. 일반 형사소송법의 절차로 하면은 이런 큰 사건은 항소심 절차가 일부러 늦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개월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 최대한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신속히. 그리고 그래서 그 법원장은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해서 그 사건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른 일반 사건을 안 줍니다. 그러면 결론은 석 달 내에 끝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석 달 내면은 지금 거의 결심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건들은 거의 지금 결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까지 빨리 할 수는 없을지라도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근데 좀 천천히 한 거지.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것도 그 재판부의 저는 불찰이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 법률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은 신속히 재판해야 된다는 법률 조항을 좀 이렇게 이렇게 탈법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때리니까
바로 또 잡았죠. 그러니까 두 달 반 이상을 준비 절차를 해왔던 거예요. 김건희는 지금 2심 선고가 28일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다 재판 끝났잖아요. 1심이 징역 1년 8월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심은? 그게 1심이 우인성 판사잖아요. 예. 저하고 굉장히 친한 동기입니다. 그가 무죄 조금 아주 일부 유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의 그 구형량은 15년. 저는 구형량이 18년 정도 이렇게 1년 8개월 해서 10배 해서 예. 뭐 이게 10배라고 계산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리고 벌금도 좀 낮아요. 벌금 구형이 20억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김건희 같이 한 부당 이득 금액이 8억 원이에요. 예.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5배까지 벌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58에 40억까지 때릴 수 있어요. 이런 사건에서 40억을 때려야지. 그 절반을 뚝 깎아가지고 또 20억 때렸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구형 15년 했다가 제가 25년 때릴 거다. 이진관 판사는. 그리고 23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저는 좀 많이 봐주는 느낌이 있고 있었어요. 민중기 특검 심각하잖아요. 예. 뭐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무죄야 그냥. 도이치모터스는 무죄가 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10년 동안 전 국민이 재판을 다 했습니다. 모든 증거도 다 받고. 예.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지난주에 그것도 또 이제 재판이 끝나가니까 우인성 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김건희가 공동정범은 아니다. 무죄. 그런데 방조범은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 특검이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죄 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진관 판사는 공소장 변경해서 내란 방조로 들어오니까 내란 방조는 안 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야 해서 그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인성이는 그거 안 해서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항소심 가서는 이 민중기 특검이 이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어렵기 때문에 공동정범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하고 혹시 안 되면 방조범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게 그냥 매뉴얼이에요. 그냥 자동방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1심에서 이 공소장 변경을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빨리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다가 며칠 전에 했어요. 며칠 전에 결심하니까. 정말 저는 민중기 특검은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지 자식을 또 특검으로 넣었어요. 이번 2차 종합특검에. 자식이 검사인가 나부랭인가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은 잡아 넣어야 돼. 예. 그리고 저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도 다 무죄 때렸잖아요. 그거는 또 창원지법도 명태균 씨 무죄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유죄 받아내야 되는 거는 마지막 이제 통일교한테 목걸이 받고 등등 한 것도 우인성 1심은 처음에 받은 거는 청탁도 없었다 해서 죄가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죄가 된다. 1년 8개월. 그런데 이진관 판사님의 그 재판하는 거 보면 이게 전체가 다 묵시적 청탁이 있고 한 거,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처음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이 청탁이다 그리고 뇌물이다 하는 거를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아마 저는 항소심은 이 부분들은 다 유죄로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항소심 재판부는. 한번 기대를 해보지요. 끝으로 나오신 김에 정말 궁금한 거.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란.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 휴전 안 돼요? 그것도 뭐 형식적으로 되더라도 또 새로운 분쟁들이 끝없이 생기겠죠.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트럼프가 지 혼자서 참모들이 다 반대했다는 것도 다 나오고 있고 또는 뭐 지 측근들이 돈 해먹으려고 지금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 폴 크루그만 교수님 그 뉴욕 주립대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폴 분. 크루그만 교수님은 그거를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배신 반역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도 뭐 우리야 빨리 끝나는 게 전 세계가 빨리 끝나는 게 좋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당했다면 이게 전쟁이 끝나겠냐. 10년, 20년 가는 전쟁이죠. 뭐 휴전이라는 거는 있을 수는 있겠죠.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계속 그거는 문제가 생길 거다. 이란 내부에서도. 동양에는 송자병법이 있지만 서양에는 그 포로이센 때
크라우제비츠 장군의 전쟁론이 가장 위대한 전쟁에 관한 책이에요. 그 전쟁론을 제가 다시 이제 읽어봤는데, 지금 아까 뭡니까? 공소 취소 그런 것도 다 전쟁이잖아요. 그 크라우제비츠가 딱 제시한 그게 딱 이렇게 보면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전쟁이 피 흘리는 정치다 뭐 이런 거는 뭐 모택동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크라우제비츠도 마찬가지인데, 첫째, 정치적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목표. 전쟁은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의 정치적 목표가 뭐냐? 이란의 정권을 바꾸는 거냐? 우라늄 핵시설을 제거하는 거냐? 뭐냐? 뭐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둘째,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인 전략 전술, 압도적인 군사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압도적이지도 않잖아요. 공군력 그거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항공모함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상군은 게임도 안 돼. 못 들어가 아예. 그리고 뭐 F-15도 그냥 조종사가 F-35 스텔스도 이번에 맞았다는 거고.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 전쟁은. 베트남전도 지지가 없어져 갖고 다 패전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다 똑같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전국의 미국의 국민들 900만 명, 1000만 명이 역사상 최대의 시위를 지금 반전 시위를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하나도 안 맞아.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쟁을 직접 진짜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포그, 안개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프릭션, 마찰, 어떤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호르무즈라는 걸 봉쇄한다는 엄청 핵무기 이상의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를 수가 없겠지.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트럼프가 미국의 가장 강력한 포그고 알 수가 없는 안개 상황이고 프릭션. 미국한테 엄청난 장애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빨리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끝없이 호르무즈 홍해 그 해협을 놓고 이번에 이란하고 그 후티 반군은 우리가 가진 이 무기가 미국의 1년에 2,000조씩 퍼붓는 그것보다 우리가 훨씬 강력하다는 걸 알았어. 오늘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은 검은 저승사자복을 입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실 아닐까요? 그래요. 진실은 두려운 거죠. 저는 이란 편입니다. 이란은 독재자지만 예. 독재 정권이지만 트럼프는 훨씬 더 독재자고 전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자예요. 예. 그러면 이란 편을 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심정적으로는 세계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봐야 되니까. 예, 미국이 가해자고 이란이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종래에 제국주의다. 우리가 뭐 제국주의 전쟁 때문에 1차 대전도 터지고 또 2차 대전도 터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국주의라는 게 없어지고 신제국주의 또는 문화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지배력을 행사한다. 뭐 신식민주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소프트 파워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조셉 나이 교수가. 근데 소프트 파워로 점잖게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도미넌스, 이렇게 지배를 해왔는데 이번에 트럼프라는 이 개인, 이 인간 때문에 미국 전체 국민들이 너무나 모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럼프식 저는 갱스터 제국주의다. 근데 이건 오래 갈 수가 없겠죠. 예. 심정적으로는 이란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란 편이다. 이병철 변호사님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정부는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참 정부는 델리케이트하죠. 뭐 양쪽 다 건드리면 뭐 그냥 양쪽 다 그냥 말 안 하고 친한 척하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보니까 SNS에 또 뭘 올려서 막 난리던데. 이스라엘. 네. 저는 그런 걸 자체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지금 할 일도 많을 텐데. 그건 또 두 가지 방면에서 그러니까 뭐 논란이 생각할 수 있던데. 있죠. 예. 예, 저는 뭐 어쨌든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5.1 쇼크라든가 이런 거 대처하는 데 집중하는 게 더 낫지 뭘 저런 것까지 시시콜콜이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니까 예. 오늘은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좀 현 정부 및 특히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저렇게 하면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위험해질 거다. 그거를 듣기 싫지만 듣기 싫은 게 보약입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패널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공부를 좀 하고 나오세요. 보면은 정말로 노인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잡담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어리 TV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민주진영이라는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다른 분까지 확산시킬 필요는 없고 적어도 이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법조인 패널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왔으면 뭐 좋겠다. 하나도 뭐 제대로 뭘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이지만 법외국제 뭐 재판소 때문에 전국의 판검사 악질들한테 변호사님 당했다, 전 재산을 날렸다, 회사도 날렸다 해서 지금 한 40여일 됐는데 제가 윤석열이 3년 동안 우리 회사가 피해본 게 최소 100억대 이상이에요. 회사도 날렸고 해산시키고 있고 새로 회사 만들어서 지금 40일 동안 법외국제 등으로 지금 의뢰 들어온 게 그 몇 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상당히 좀 격정적으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철 변호사님과 파워 인터뷰 했습니다.